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의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최고의 강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고의 강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일로 어떤 분을 뵀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청 무섭게 생긴 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왔다고. 근데 사실 제가 전쟁사를 연구한 이유는 역사학의 모든 과제들, 사회 변화라든가 제도, 법, 과학, 기술, 사회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 속에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함유돼 있고 또 그것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긴장하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무슨 임진왜란이 조선의 조세 체계에 미친 영향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사회를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인문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뭘까 이런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연의 주제는 전쟁사 최고의 전략 전술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물론 동양에서는 이제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는데 손자는 사실은 실전이 없어요. 실전 이야기가 없고 알렉산드로스는 반대로 원론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몸으로 모든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몸으로 보여준 알렉산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원정 전쟁,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그리스의 소도시들이 일으킨 이오니아 반란을 아테네가 도와주면서 세 차례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페르시아의 제1차 그리스 원정은 그리스로 향하던 함대가 난파되며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다시 한번 아테네 정벌을 위해 마라톤 해안에 상륙하는데요. 아테네는 약 10,000명의 군대로 양익호의 전술 대형을 적용하며 약 20만 명에 이르는 페르시아 군을 물리칩니다. 약 10년 후 페르시아는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제3차 그리스 원정을 떠났지만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참패하며 3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 전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후 그리스는 세계 최강의 보병으로 인정받으며 페르시아 제국 정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전쟁 이후 번성한 아테네 중심의 델루스 동맹이 그리스의 패권을 잡으며 전횡을 일삼게 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델루스 동맹과 약 28년간 전쟁을 이어오다 결국 스파르타의 승리로 그리스 내전은 종료됩니다. 그리스는 내전을 통해 새로운 군사 기술과 전술을 탄생시켰지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며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즉위 10여 년 만에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까지 영토를 넓히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쟁사 최고의 전략 전술가 알렉산드로스의 승리 비결을 통해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살펴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지도에도 보면 원래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저 중앙 부분인데 저 북쪽에 원래 그리스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그러면 꼭 우리가 여준족 취급하듯이 하던 사람들인데 하여간 북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 동맹국과 스파르타 동맹국 간에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또 그 이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아이콘이라고 할까? 그리스 군대 아이콘이라고 하면 이 중장보병입니다. 이 둥근 방패하고 투구 쓰고 전목은 웬만한 분 다 아시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콘이죠. 근데 이게 그리스군이 페르시아한테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셌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페르시아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무한테 드는 건 아니고 보통 사람은 야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이게 정말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훌륭해 이러고 앉아 있는데
특별한 몇몇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정복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마음속에 야, 쟤는 무슨 전쟁하는 걸 지금 권하는 거냐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전쟁이 좋은 거다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중장보병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보니까 2,000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 몸을 하고 2,000km를 어떻게 갑니까? 저게 20km에서 심할 때 40km까지 나가요. 40km 메고 2,000km를 걸어가다 보면 가다가 지쳐서 몸이 망가집니다. 또 하나,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게 보통 정강이 바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중장보병 그러면 투구, 방패, 아니면 앞에 있는 갑옷 그러고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의외로 이거에 또 이게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호머 이야기 보면은 멋진 투구를 쓴 뭐 둥근 방패를 든 청동 갑옷을 입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멋진 정강이 바지를 한 우리들 뭐 이래요. 저게 나름 자부심인데 문제는 저거를 차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2,000km를 걸어가려다 보니까 이거 복장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복장만 안 되냐? 군대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스의 자랑은 이 중장보병이었는데 이게 정말 최고의 전술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기병이 있긴 한데 기병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경보병, 그러니까 복장을 가볍게 한 보병이라든가 하여간 이런 군대들을 별로 안 키워요. 키우는데 전략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뒤에서 따라와, 보조로 쫓아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같은 넓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옛날 전쟁은 잔인하니까 그 2,000km 가는데 식량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다 현지 조달, 좋게 말해 현지 조달, 정확히 말하면 약탈이죠.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옛날 전쟁은 다 그랬고 하다못해 손자도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병하고 보병이 뭐가 다르냐? 중장보병은 이미 몸에 20kg 이상 메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마을에 저기 뭘 털러 갔어요. 쌀을 한 푸대 건졌어요. 20kg에 얹어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하루에 4kg, 5kg밖에 못 가요. 거밖에 못 가냐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짊어지고 왔다 갔다 오면 마을 찾으러 가다가 지쳐요. 그리고 뭘 털어서 오다가 중간에 먹고 도착하면 없어요.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하루 털어 하루 먹고 하루 털어 하루 먹다 보면 한 발자국도 진군 못하고 거기서 뱅뱅 돌게 됩니다. 근데 말은 여러 마리 끌고 가면 한 명이 가서 10집도 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짜 기병이 무서운 게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말 타고 돌격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변을 마구마구 털어요. 기병이 없으면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군도 사실 기병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리스 전쟁은 되게 저렇게 언덕 점령하는 게 전부니까 기병은 뒤에서 그냥 잔일이나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 터지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했던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 중장보병이라는 건 정치 제도나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 중장보병은 그리스 시민권, 쉽게 말하면 출마해서 성공하려면 중장보병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도 이제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안 하죠. 사람 이상해요.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우리를 좋아.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당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아버지 필립 2세가 테베 인질로 옵니다. 인질로 와서 그 우리나라 시면 고등학생 나이 정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얘들이 좋은 병법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완전히 영감을 얻어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자 그럽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는 다 양치기들밖에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양치기들을 데려와서 너희들 이거 해 그러니까 걔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사실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에 대한 개념이 정말 달랐잖아요. 전 지금도 그분들이 그런 말 쓰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름밥을 먹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기름을 묻히는 거 잉크를 묻히는 게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 스스로 비하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게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안 해 이런 건데 산에서 양치던 사람이야 잉크를 묻히든 기름을 묻히든 뭐 뭘 묻히든 뭔 상관 있어요. 집 짓고 땅 준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명령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걸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안 하던 것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물가에 가서 물이 차다고 안 들어가면 고거 들어가는 게 힘들지만 들어가면 막상 놀게 되면 물놀이 방법 같은 것도 자기가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전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장창보병 같은 것인데 마케도니아 하면 이제 상징이 되기도 장창보병인데 저게 이제 보통 보면 저 창만 보여요. 저기 길이가 이제 4m, 나중에 5m까지 갑니다. 그래서 5m까지 가니까 뭐 저걸로 밀면 저기 보시면 팔랑크스 앞에 창이 하나, 둘, 세 개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창병은 창이 내 앞으로 창이 하나밖에 잘해야 2개 나오는데 저건 막 3개, 4개가 나오니까 저게 얼마나 무섭냐면 기병이 달결들어도 말을 꿰뚫어서 던져버려요. 들리는 말은 코끼리도 꿰서 넘겼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과장 같은데 아무도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걸 코끼리를 꿰서 맬 수도 없고 그래서 실험을 못 해봤는데 저게 하여간 기병은 꿰서 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데 창만 보시는데 사실은 발을 보시면 발도 이제 워커가 저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발도 그리스 사람들이 샌들을 신는데 지금 우리들이 쓰는 워커 같은 거로 바꿔요. 가죽 신발로 장거리 행군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 2,000km를 가야 되니까 구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군은 보통 1시간에 5km밖에 안 걸어요. 얘들은 15km 이상 걷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서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최강 군대를 만듭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저 전차가 나오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분적 특권을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보병은 높고 경보병이나 궁수는 하급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갈 때도 그리스 중장보병은 자기가 마차를 탁 폼나게 타야 되잖아요. 폼나게 탁 갑니다. 그럼 뒤에서 경보병이나 궁수들이 갑옷 이런 거 다 메고 따라가죠.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하는 모든 장식구는 다 원래 남자들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남자 거 털어서 여자한테 주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목걸이, 팔찌, 반지, 가락지, 심지어는 여기 꽂는 꽃핀 있죠. 그것도 남자들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저기 전차 타는 분은요 다 해요. 머리도 따요. 머리 따서 댕기머리하고 뒤에 리본 달고 꽃장식 붙이는 것도 전부 남자 거예요. 그걸 다 털려서 지금 여성분이 하세요. 갑자기 좀 슬퍼지네. 제가 저번에 한 몇 년 동안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맨 농담으로 이제 남자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분들이 막 웃으셨어요. 요즘은 이 얘기하면 안 웃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막 안 웃고 조금 미안했어요. 요즘은 여성분들은 막 웃고 남자분들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농담 한번 하려고. 이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가요. 그리고 뒤에서 메고 다니는 거죠. 마케도니아군은 어떻게 했냐면 얘들은 신분 없다 이거예요. 궁수나 심지어 뭐 돌을 던지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내려와. 그래서 다 내려와서 함께 뜁니다. 자기 장비는 자기가 맨다. 그러면 전차에는 뭘 실냐? 군수품을 실어라. 그래서 자기 장비는 뛰고
전차에는 식량을 보급품을 들고 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km를 갈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러면 계급이 없느냐? 있죠. 누가 더 힘들고 오래되고 고난도의 일을 하느냐? 누가 더 위험한 일을 하느냐? 누가 더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느냐? 그래서 훈장, 리본, 기장, 요즘 무슨 부대 마크, 무슨 훈련 받았어 이런 거 마케도니아를 처음 만들어. 그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들 나쁜 단점은 아닌데 원래 남자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실은 여성분들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건 남성 여성 다 있는데 종류가 좀 다르죠. 남성분들은 그런 거에 목숨 걸어요. 기장 하나 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해서 하고 저 장창병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창을 길게 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야. 제가 2m 창 들고 오면 나는 3m 들고 제가 3m 들면 나는 4m 들고 먼저 찌르면 되잖아. 그걸 아무도 생각 못해? 솔직히 여기 계신 분도 그게 뭐 대단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창을 1m 길게 하면요. 훈련을 몇 개월을 더 받아야 돼요. 한 5m 창쯤 되면 좋을 것 같죠? 창은 저걸 찌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5m가 되면 못 찔러요. 왜 못 찔러? 흔들려 가지고요. 찌를 수 있는데 조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준이 안 되니까 찌르면 창은 빗나가게 찌르면 부러지거나 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5m를 갖고 있으면 뭐해? 딴 데로 가는데 훨씬 짧은 창을 갖고 돌격해서 찔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얘들 다 방패 들고 투구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m 창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대나무 한번 붙잡고 정확하게가 아니라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정확하게 방패를 관통할 만큼 조주되냐?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해병대 뭐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요. 그 중에서 10명, 50명 중에 1명 나와서 2년을 훈련시켜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해요. 이제는 중장 기병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오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보다 정말 특별히 선발된 정말 엘리트고 고된 훈련을 이겨낸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 장창보병들이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하고 붙었는데 저게 이제 그리스의 카이로네이아 전적지라는 곳인데 저 벌판에서 마케도니아군이 3배가 넘는 그리스 연합군을 단박에 이제 깨트립니다. 이날 대활약을 했던 사람이 20살 청년이었던 알렉산더였어요. 사실 필립은 뭐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닦아놓은 거를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야 역시 천재는 다르더라고. 이날 결정적인 승리를 알렉산더가 끌어내요. 그래서 필립하고 알렉산더가 갈등도 많았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쓸만한 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키우게 되는데 원래는 필립이 페르시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출발하기 전에 암살을 당해서 필립이 새가 죽고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시절에도 중요한 교육을 하나 받는데 알렉산드로스 가르쳤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사 하는 분 중에도 그런 글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오래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배웠냐 그러는데 사실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학생이에요. 근데 열을 알아듣는다는 건 그 의미를 알고 창조하는 사람인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좀 고쳐서 말합니다. 3종류의 사람이 있다. 용기는 있는데 머리가 없는 애. 전쟁터에서 달려가다 총 맞아 죽는다. 머리는 좋은데 용기가 없는 애. 말만 많죠. 용기도 있고 머리도 좋은 애. 이런 애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용기는 그냥 용감한 게 아니에요. 이 좀 제가 단어를 바꿔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용기예요. 지혜라는 거는 그냥 뭘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깨닫는 용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갖고 물에 뛰어들어야 물놀이 방법도 찾아내고 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력과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그거를 다 갖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뛰어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싸웠던 전쟁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가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올림포스 산인데, 저희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출정식 한 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산만 찍었는데 저 앞에가 올림포스 산이고, 저기서 뒤로 딱 돌면은 이제 페르시아로 건너가는 바다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출정식을 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에서 어떻게 자기가 말한 기계와 용기를 보여주었느냐? 알렉산드로스의 전쟁 중에 제일 유명한 명언이 전쟁은 격동이다라는 건데, 전쟁이라는 거는 아무리 계획을 짤 때도 결국은 실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전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첫 번째 만났던 전투, 페르시아군하고 만났는데 강이 있었어요. 저 강은 지금 가보려고 그랬더니 메꿔져 갖고 땅이 됐대네요. 그래서 말뚝만 하고 꽂혀 있대요, 여기라고. 근데 거길 왜 가겠어요? 뭐 지형이 남아 있어야 가지. 그래서 못 가봤는데, 저기서 보면 쉬워 보이는데 양군이 이렇게 마주 섰어요. 마주 서면 강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야 좋잖아요. 건너와 우린 지킬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을 두고 있는데 건너가서 공격하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지킬 사람이 유리하죠. 거기다 강도 그쪽이 높았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첫 번째 원칙, 지형에 유리한 쪽을 점거하고 유리한 전술을 써라. 안 들어보셨어도 당연히 맞는 말 같죠. 그러면 강을 두고 싸울 때는 적이 건너오길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건너가는 게 좋겠습니까? 건너가는 거요? 지형의 장점을 살리려면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래서 건너편 애들은 기다립니다. 이게 지혜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형의 장점을 살린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살리는 거죠. 그럼 알렉산더는 반대로 했냐? 역습을 했냐? 아니에요. 알렉산드로도 지형의 장점을 살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것처럼 분석력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하느냐? 강을 자기가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군대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 제가 뭐 수백 킬로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군대 없는 쪽으로 돌아오려는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랬더니 군대가 움직이면 원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저기 행군이나 뭐 학교 다닐 때 해보시면 앞줄 가고 뒷줄 따라가다 보면 틈이 생기잖아요. 진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그것도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야, 진짜 이 아저씨 무서워요. 강을 건너서 저 빈틈을 향해서 그냥 돌격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나 그러면 100% 죽는데요. 이것도 훈련을 잘 시켜놔야 돼요. 그걸 보고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실력인데, 이걸 보고 뒤에 있던 병사들이 우리 왕이 위험하다 그러고 뒤에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계산하고 노린 건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알렉산더 그 전날 죽을 뻔하는데 혼자 뛰어들어갔다니까요. 거기서 막 싸우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부하들이 따라와서 구해주고 단박에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둡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용기예요. 바보는 그냥 앞으로 뛰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훈련을 리더, 내가 병사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도록 평소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작은 틈이 보였을 때 뛰쳐 들어가요.
이때요 병사들이 알긴 알죠 왜 뛰어들어가는지. 근데 저거 어쩌지 하고 주저하면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근데 뛰어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싸우면 병사들이 내가 왕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15분의 승부가 되는구나. 100만 대군이 있어도 100m, 50m에 15분, 단 15분, 10분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동시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병사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성벽이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쥐가 혼자 맞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황금빛 갑옷을 입고. 그러면 병사들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되는구나. 저 사람이 조만한 빈틈을 봤다 그러면 절로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 1년 걸려서 항복 못 시키는 성을 뭐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닌데 자간 뭐 2, 3일 내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전부 뭐냐면 고만한 틈바구니 하러 병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넓은 페르시아를 단박에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몇 번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왔던 가우가멜라 전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못 가봐요. 전쟁터가 돼가지고 정확한 전쟁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 전쟁터 답사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벌판에서 싸운 거예요. 말뚝이 있어요. 뭐가 이게 뭐 언덕 아래 뭐 개울에서 했다 그러면 대강 뭐 이건 안 바뀌니까 보는데 지평선 보이는 벌판에 가면요 어딘지 몰라요. 뭐 파서 뭐 나오기 전에는 정말 골치 아픈데 하여간 저 대략 저기라고 그래요. 뭐 바운더리 어디 아주 벌판에 갑니다.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이때도 다리우스가 알렉산더가 건너려면 강 2개를 건너와야 돼요. 그리고 벌판에 배수진 비슷한 건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피하면 완벽한 전멸이에요. 못 오겠지 했는데 와요. 그리고는 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리우스는 우리 편에 유리하게 심지어 땅까지 다 이렇게 골라놔. 그런 곳에 뛰어들어서 싸우는데 사실은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싸웁니다. 크게 보면 전술이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 스케일이 커가지고 뭐 말로는 100만이라고 하지 않는데 100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진이 몇십 킬로까지 걸렸던 건 맞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분 딱 보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저걸 어떻게 설명해? 저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다리우스 한쪽 편이 가서 알렉산더 왼쪽에 있는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이쪽은 거의 전멸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팔을 내주고 적의 목을 노리는 건데 이때 이쪽 좌익이 거의 전멸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요. 그러나 아무튼 아주 강인한 장군한테 맡겨놓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더니 알렉산더는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뛰니까 페르시아 군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로 끝에까지 가서 돌아오려나 보다 하고 자기들도 기병을 보내서 같이 갔는데 훨씬 수가 많았거든요. 훨씬 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덮쳐야 되는데 그동안 몇 번 졌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는 거예요. 공격만 못하게 한다고. 이게 벌써 진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거를 예상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다가 내내 뛰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기병이 이제 공격하러 도와주러 나왔어요. 요게 이제 지난번 전투하고 다른 건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러다가 그냥 건너갔는데 이 경우는 알렉산더 주변에 이미 2배가 넘는 기병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렉산더 부대가 갑자기 가운데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던 2개 부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뒤로 쫓아가잖아요.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노리고 중앙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뒤에서 페르시아 기병이 쫓아와요. 앞에도 방어 병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로 뛰어들어서 방어벽에 부딪히면 뒤에 있는 저기 페르시아 보병한테 그야말로 뒤에서 찔리는 거예요. 야, 근데도 앞으로 나간다. 어차피 이건 못 이기 이렇게 안 하면 못 이기는 승부다고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치고 나가요. 이걸 보더니 제가 저기 그리진 않았지만 주변에도 막 전쟁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보더니
싸우던 마케도니아 군이 대왕을 구한다 그래서 저 뒤에 붙었던 페르시아 보병 뒤로 싸우다 말고, 그걸 보면 또 페르시아 보병 기차놀이가 돼요. 이게 한 5개 부대가 줄줄이 서갖고 서로 뒤를 찌르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용장 밑에 뭐 약졸이 없다 그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알렉산더 혼자 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보병 부대들까지도 자기 뒤에 적을 달고 앞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안 싸워봤던 페르시아 기병들은 당연히 뒤에서 찔르는 보병이 무섭겠죠. 이렇게 돼서 마구 치고 나가니까 결국 다리우스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줄이 대를 이어갔는데, 이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이 이겨요. 치킨 게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전쟁은 모든 게 치킨 게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고생도 안 하고 위험에도 안 빠지고 쉽게 이기는 방법 없을까? 좋죠. 좋은데 그래갖고 무슨 명장이 되겠어요? 전쟁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엄청 똑똑하고 정말 역사를 바꿀 전술을 개발을 했는데 자기 생전에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연할 때 한번 해봤어요.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저기 좀 뭐라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 중요한 분이에요. 다 졸아요. 그리고 마지막 분이 한 분 탁 손들고, 그 이론은 좋지만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싸웠는데 한 뭐 100배 되는 이제 적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유명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싸웠다거나 잉카하고 나와 싸웠다거나 명장 소리는 못 듣고 학살자 소리만 듣습니다. 너는 불쌍한 애들을 그렇게, 어차피 전쟁은 다 학살자. 사실 알렉산더도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지면 학살자죠. 제가 지금 뭐 알렉산더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전술의 역량 때문에 그 전술을 존경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는 살인마라고 학살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섭기는 해요. 무섭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도덕을 빼고 이제 전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떤 분이 존경받느냐? 기본적인 수준은 나랑 같아야 돼요. 기본적인 수준은 나랑 같은데 그런 애들 붙잡고 한 10배쯤 되는 병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심해요. 그 삼국지 때문에 맨날 백만 대군만 봐가지고. 제가 전에 어디 강연을 한번 갔는데 좀 죄송하지만 그때 여성분들만 잔뜩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누구 얘기하다가 2배나 되는 병력하고 이제 맞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러시는 애게, 아니 한 무슨 100만 대군데 10,000명 이래야 존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옆에 계신 분 아무나 붙잡고 나가서 2대1로 한번 싸워보시라고. 2대1로 싸우면요 남자도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무슨 저기 뭐 이런 뭐랄까 숨은 뭐 무슨 무술 고수 아닌 다음에 보통 사람은 2대1로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전에 제 친구가 옛날에 대학에 체육부장 하다가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간호대가 있었어요. 여긴 전부 그때, 지금은 아닌데 그때만 해도 간호대는 다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거긴 2배를 줬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제 남학생들이 나왔거든요. 결승전에 체육대하고 간호대 2배랑 붙었거든요. 체육과가 공중에 발이 떠서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학교 여학생들의 영웅이 됐어요. 결승전 갈 때까지 전부 단판 승부로 끝났는데 남자들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나중엔 체육과 맞아. 그래갖고 걔 물론 남자들한테는 뭐 죽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웅 됐다. 그래서 2대1이라는 것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는 총 들고 저쪽엔 창 들고 오는 이런 군대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군대일 때.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이런 군대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좀 복잡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그리스 군대는 이게 뭐야 병종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 병종의 차이를 없애고 특성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학벌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뭐가 없어 난 이런 거 한다. 이러면 뭐가 안 나오냐면 자부심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창의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전쟁터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몸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창의적인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자기 자리만 지킨다고. 이런 군대가 주로 수비를 잘해요. 적이 내 앞에 치면 그때는 막아요. 그런데 아까 알렉산더가 들고 뛸 때 기병이 따라 뛰었는데 알렉산더의 기병은 컴패니언 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족 아들 이런 걸 다리지 않고 자기 주변에 수하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권 세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뛰니까 얘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동지들 무슨 동무들 이런 부대인 거죠. 처음에는 컴패니언 기병들이 같이 뛰어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되면 다른 애들은 저건 특권층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대마다 자부심을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컴패니언들이 죽기 살기로 같이 뛰어주지만 나중엔 이들도 같이 뛰어준다는 거예요. 이래야 조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를 흉내낸 장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야 그걸 컴패니언을 만들면 방금 말씀한 역효과가 나요. 쟤네들은 너희들이 해.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앞에 닥쳤을 때만 하죠. 요 차이. 그러니까 모든 조직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평등은 없어요. 솔직히 구별이 없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은 있는데 이게 차별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 특권이나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그 집단이 물론 그런 차별도 아니에요. 그 집단이 자기 정체성 하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백이 없어 여기 와 있어. 어떻게든지 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 조직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가 정말 대단한 것은 돌멩이 던지는 애들, 창 던지는 애들, 뒤에서 뛰는 애들까지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극적인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알렉산더가 대단하죠. 알렉산더의 전쟁을 보면 그 강을 뛰어가는 용기가 나중에는 부하들에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벽이 제일 높은 데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중국이 성벽이 높을 거라고 조금 중국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뭐 크다, 높다 다 중국이겠지라고 얘기해요. 중국의 성벽이 한 12m에서 15m다 그러면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10m 성벽 낮은 거예요. 100m 성벽도 있어요. 물론 성벽의 기준이 뭐에 달렸냐인데 주로 이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냥 수직절벽에 이렇게 성벽들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이게 물론 성벽이라 수직산 위에 또 성이 있는 거죠. 야, 저걸 어떻게 1년, 2년을 제가 점령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저렇게 했는데 저 요새가 있으면 그 밑에 볼록 튀어나왔는데 정도에 300명인가 500명 부대를 올려보내요. 죽으러 가라는 소리잖아요. 저기서 내려 꽂히는데 괜찮아 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이제 막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참호를 파는데 얘들이 공격해 오질 않아. 왜? 또 똑같은 교훈이죠. 전쟁터에서는 가장 유리한 걸 해야 된다. 아무리 저기 소수라도 내가 내려가 찍는 것보다 쟤들이 올라오면 더 좋잖아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요즘 말로 하면 등반부대 같은 애를 뽑아가지고 산 뒤에 수직절벽으로 한 100명인가 300명을 올려보냅니다. 애들이 올라가다 뭐 몇십 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근데 뭐 하여간 꼭 요즘 절벽 등반하듯이 이렇게 찍고 밧줄로 열구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 깃발을 흔드니까 사실 위에 몇십 명, 아래 몇백 명인데요. 그냥 항복해 버려요. 요건 또 왜 무섭냐면 알렉산더는 앞에서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냥 싸움을 좋아해서 앞에 뛰었나 보다 용감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들은 뛰면서 전쟁에서 스스로 배워나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전략을 잘 짰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다르잖아.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알아야 돼. 한 번 슬쩍 부딪혀보고 얘들은 이 정도로 겁주면 요렇게 할 거다. 성에 갔잖아요. 이건 다른데 얘기네. 슬쩍 전투를 해봐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공격하면 분명히 요쪽 문으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 매복하고 있어. 거짓말처럼 글로 튀어나와요. 이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이겨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장군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기계와 용기를 겸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대담한 시도를 해야 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남이 하던 대로 하면 똑같은 데이터 싸움이거든. 근데 알렉산더는 이게 무섭고 이게 병사들한테 전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저씨는 무서운 게 아주 소수의 부대를 저 요새 밑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텐트 치고 참호하고 다 하라고 그래요. 이거 위에서 내리밀면 끝이에요. 근데 또 그걸 하는 부하들도 대단하고, 왜냐? 해봤으니까 믿는 거죠. 하니까 위에서 내리 찍을 것 같은데 안 찍어요. 왜? 또 전쟁터, 아까 말씀드린 전술을 잘못 배운 거죠. 지형이 유리한 데서 가장 유리하게 싸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높은 데 있으니까. 병력도 적어요 우리보다. 그럼 올라와주면 고맙지, 땡큐지, 제발 올라와, 이러고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진을 치게 해놓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등반 부대를 뽑아가지고 뒤에 있는 수직절벽으로 병사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때 그런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쇠꼬챙이하고 로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알파인 하듯이 뭐 쇠꼬챙이하고 로프를 갖고 가서 찍으면서 올라갔대요. 그래서 수십 명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러나 어떤 남은 애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깃발을 흔들어요. 몇십 명 안 돼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애들이 위하고 아래로 알렉산더 군대가 왔어? 그냥 손 들고 나옵니다. 그 안에 몇 대의 병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또 한 번 대담함이 가져온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무서운 거는 늘 용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용기와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머리만 용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쟤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은 끊임없는 시도와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완전히 남들이 해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면서 자기의 데이터를 충전해 가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요. 프로스포츠나 전쟁에서도요, 어떤 내가 무적의 전술을 가졌어요. 배웠어. 무협지에 나오듯이 무적의 초식을 배웠어. 이거 10번도 필요 없고요. 서너 번 쓰면 상대방이 다 합니다. 무적의 초식이 어디 있어? 알고 대응하면 끝인데요. 그래서 자기 실력만 갖고 반복하는 사람은 사실은 2번, 3번 승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매일 새로운 초식을 연습하느냐? 안 되죠, 당연히. 제가 무적의 초식이 안 되겠다 싶어 새로운 초식을 연습하면 한 달 연습했잖아요. 쟤는 나름 또 무적의 초식을 3년 공부하냐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갖고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초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도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아저씨가 한번 탁 부딪혀 보잖아요. 탁 부딪혀 보면 정말 나중엔 이래요. 쟤들 내일 한 번 더 공격하면 저쪽 성문역으로 도망갈 거야. 어느 문으로 도망갈지까지 알아요. 이런 정도로 상대방을 파악해서 몰아내니까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전쟁사에 정말 우뚝한 별이 됐죠. 서양 전쟁사에 이 뒤에 등장하는 모든 장군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를 연구해도 본질을 연구한 사람과
껍데기만 연구한 사람이 다르고요. 본질을 연구했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어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혹시 알렉산드로스를 제외하고 또 고대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뭐 전쟁사에서 유명한 사람 한둘이 아닌데 알렉산드로스 다음번에로 새겨야 될 사람은 보통 한니발이죠. 근데 한니발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수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껍데기를 벗긴 사람과 본질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니발이 완전히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요걸 했고 한니발이 이걸 했고 둘을 합쳐야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렉산더의 교훈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가서 또 대담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니발을 보면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니라 A의 완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네. 알렉산드로서의 그 아버지인 그 필리포스 2세를 제외하고 혹시 알렉산드로서의 그 군사적인 용맹성, 천재성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그러는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스승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건방지게 듣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내가 그냥 모방해서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스승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듣기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한테 패전했던 사람, 여기서 싸웠던 사람, 여기서 싸웠던 사람 모두가 자기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오고 전술을 개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리우스가 얼마나 알렉산더에게 중요한 교훈인지 아세요? 다리우스가 2번이나 도망가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쪼이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궤변이 아니고요. 정말로 저 사람을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저기서 뭐 이런 교훈을 얻다 이런 게 아니고 패배한 사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분석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의 스승인 겁니다. 제가 알렉산드랑 인터뷰는 못 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대담성이 진정한 창조력이다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 유명한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창이라는 거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방을 했던 벤치마킹을 했던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창이라는 건 남들이 다 하면 창의가 아니잖아요. 남이 안 한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용기, 더욱이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나만의 목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담함이 필요하다. 이런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제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얼마나 대담함과 그 대담함을 소화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졌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